안녕하십니까. 이런 마지막 종강입니다. 드디어. 징글징글하죠? 네. 거의 3달에 걸쳐서 꿋꿋하게 해왔습니다.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간단합니다. 부동산을 실제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해라. 안 하면 뒤져. 뭐 이런 내용이에요. 부동산을 실제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를 강제하는 법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동산은 안 되겠죠. 부동산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소유권만 남의 이름으로 하면 안 된다.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소유권, 지상권 같은 것들을 타인 이름으로 등기하지 말아라. 이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자, 부동산을 남의 이름으로 등기해 놓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명의신탁, 갑수요 부동산을 을의 이름으로, 이게 이제 명의신탁인데 모든 명의신탁을 다 금지하는 건 아닙니다. 명의신탁이지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자가 갑이지만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이때 적용이 안 되는 게 3개가 있어요. 또 탈법 목적이 있을 때만 적용되는 게 또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게 명의신탁 약정인데, 이걸 금지하고 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타인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 실권자 부실법에서 금지하는 명의상 약정에 해당이 안 되는 게 3개가 있고요. 이거 가끔 물어봅니다. 해당이 안 되는 게. 제한적으로 탈법 목적이 있을 때만 해당되는 게 3가지가 있단 말이죠. 탈법 목적이 있을 때만. 이게 첫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부동산 실권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두 번째가 이제 이 부실법이 적용됐을 때 명의상 약정 요거. 부실법이 금지하는 명의상 약정, 이게 유형이 3가지가 나오죠. 3가지. 이 3가지 유형의 사례 형태의 문제. 요게 이제 집중해서 출제가 됩니다. 2덩어리 보시면 돼요. 재정 목적, 실제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해라. 자, 이 법에서 금지하는 명의상 약정.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 지상권 등을 보유한 사람, 현재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을 갖고 있는 사람, 또는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대내적으로는 내 거, 등기는 네 이름으로 하는 약정. 쉽게 말하면 이름 빌리는 약정을 말하는 거죠. 소유권 같은 경우에 가등기를 포함하게 됩니다. 소유권 등기뿐만 아니라 갑이 부동산을 하면서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 가등기, 이것도 이 법이 금지하는 명의상 약정이 되는데 예외, 적용 안 되는 거. 우리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봤던 거, 특히 양도 담보 생각해 보세요. 채권자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넘겨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로 규율하면 된단 말이죠. 또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해서 구분수의적 공유가 있어요. 갑과 을이 공유로 등기는 되어 있으나 지분이 예를 들어서 2분의 1씩 가운데다 담을 딱 세우고 설치하고 왼쪽은 갑이 단독, 오른쪽은 을이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더라. 대외적 공유, 대내적 단독 소유, 이게 구분소유적 공유입니다. 자, 이때 갑의 2분의 1 공유 지분 등기는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효력이 미치고, 을의 2분의 1 공유 지분 등기는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효력이 미치니까, 그래서 여기 왼쪽, 오른쪽, 요거는 갑의 2분의 1 지분 등기가 을에게 신탁이 되어 있는 거고, 반면에 여기는 을의 2분의 1 지분 등기가 갑에게 신탁이 되어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죠. 즉 서로 지분 등기 명의를 신탁한 거다. 이게 구분소유적 공유,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이것도 적용 안 됩니다. 또 우리 무슨 개발신탁이나 담보신탁 등 신탁법에 적용을 받는 경우 있죠. 신탁 등록 원부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사실이 등기된 경우, 요 3가지. 요 3가지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안 된다. 즉 부실법이 금지하는 명의상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신탁자 이름 빌리는 사람, 수탁자 이름 빌려주는 사람. 그 다음에 탈법 목적이 있을 때만 적용되는 특례가 또 있습니다. 조세포 탈, 강제평 면탈, 경매 피하는 거, 법의 제한 회피 등을 목적으로 첫째, 종중부동산입니다. 종중 이외의 자에게 명의신탁하는 경우. 그 다음에 법률은 배우자 사이 명의신탁. 법률은 배우자. 사실은 배우자 안 됩니다. 세 번째 거를 좀 조심하세요. 종교단체, 산하 조직의 부동산을 종교단체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경우에요. 종교단체 부동산을 종교단체 장명으로 시작한 거 아닙니다. 종교단체 산하조직, 조계종 신도회 부동산을 조계종 명의로 신탁한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정확하게 29번의 세 번째 건, 이런 세 가지는 탈법 목적이 있을 때만 적용을 한다. 탈법 목적. 따라서 명의신탁 등기가 부실법 규정에 따라 무효가 됐다. 예를 들어서 갑소유 땅을 명의신탁해서 을에게 등기를 넘겨놨다. 근데 이 둘이 나중에 결혼을 했고, 법률은 배우자. 그 다음에 탈법 목적이 없더라. 탈법 목적이 있을 때만 적용된다 그랬으니까, 탈법 목적이 없다면 그때부터는 부실법이 적용되지 않고, 그죠? 예의사에 해당되지 않으면, 탈법 목적 없다면 부실법이 적용되지 않고 특례가 적용되고, 따라서 그 등기는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 그때부터 서급해서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 뺀다 그랬죠. 법률은 배우자라 그랬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용 제한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부동산 실거주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일단 명의상약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무조건. 그 다음에 그 약정에 따라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가 되고요. 등기부상으로 마치 부동산에 관한 물건이 변동된 것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등기가 수탁자 이름으로 넘어가니까 등기부상으로 마치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것도 대원칙은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다만 예외가 있어요. 부동산에 관한 물건 취득을 위한 계약, 매매 계약이죠. 보통 수탁자가 일방 당사자 매수인이 되고 타방 당사자 매도인은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요때는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 매매도 유효하다. 요건 이제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부릅니다. 예외를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수탁자와 거래한 사람은 제3자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수탁자와 거래한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요 세 가지 기억하세요.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 수탁자 등기의 효력,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 딱 이렇게 정확하게 그거 가지고 이제 푸는 거예요.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작년에 요 제3자 있놈 안 있놈을 물어본 경우가 나왔습니다. 제3자 간단해요. 수탁자와 새롭게 거래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제3자예요. 수탁자와 거래한 사람, 등기까지 당연히 갖춰야 될 것이고요. 선악불문하고 보호됩니다. 자, 실권리자 등기 의무 몰라도 되고요. 자, 유형을 봅니다, 이제. 이자가 명의신탁은요, 간단해요. 소유자가 갑이야. 근데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넘겨놔요. 갑소유인데,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을의 이름을 빌리고 을의 이름을 넘겨옵니다. 자, 이런 이자가 명의신탁은요, 유효한 명의신탁과 무효한 명의신탁으로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자, 유효한 명의신탁. 갑과 을이 부부고요. 탈법 목적이 없어요. 갑과 을이 부부고 탈법 목적이 없어. 그럼 약정 유효, 등기 유효. 약정 유효, 등기 유효.
대내적 소유자 갑, 대외적 소유자 을 이렇게 됩니다. 대내적 소유자 갑, 대외적 소유자 을 이렇게 됩니다. 또 약정이 유효이기 때문에 해지가 가능해요. 즉 갑은 을과의 명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가 됩니다. 있다. 반면에 무효. 갑과 을이 뭐 배우자도 아니고 배우자인데 탈법 목적이 만약에 있고 또는 갑과 을이 형제 자매고 갑과 을이 부모 자식이고 친구고 등등등. 그러면 약정 무효, 등기 무효예요. 약정 무효고 등기 무효니까 그냥 소유자는 갑이야. 따라 갑은 소유권의 기초에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해지 못해요. 즉 갑은 해지를 원인으로 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자간 명의신탁이다 라고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이자간 명의신탁. 수탁자 등기 무효죠. 신탁자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자는 소유권자로서 말소 등기 따위를 청구할 수 있겠지요. 그 다음 수탁자는요. 자, 신탁자는 소유권의 기초에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 부당 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말소 등기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왜? 을이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건 없어요.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니까. 요걸 최근에 시험 문제 냈습니다. 그래서 이자간 명의신탁에서 부실법이 적용되는 무효인 경우에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을 기초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만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이걸 작년에 출제한 적이 있죠. 뭐 그 정도, 이 정도 확인하시면 돼요. 4번은 보지 마시고요. 그다음 3자간 명의신탁이 나왔습니다.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요. 신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고 명의상 약정을 하겠지요. 그리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을 합니다. 즉 신탁자가 매수인이에요. 그리고 신탁자가 매도인이 부탁을 해서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를 막바로 넘겨줍니다. 이게 3자간 명의신탁, 3자간 등기 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불러요. 명의상 약정은 무효입니다. 수탁자 등기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여전히 매도인입니다. 그리고 매매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신탁자는 여전히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매도인이니까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직접 이전 등기 청구를 못합니다. 그러나 수탁자가 스스로 등기를 넘겨주는 건 괜찮습니다. 수탁자와 거래한 전덕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게 이 3자간 명의신탁에서 나오는 법률관계입니다. 자, 이 구조를 머릿속에 넣고 보겠습니다. 명의상 약정 및 수탁자 등기는 무효라 그랬죠. 그래서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아있고요. 따라서 매도인의 소유권의 기초에서 말소 따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 계약은 유효하다 그랬죠. 따라서 신탁자는 여전히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자, 신탁자가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고 매도인은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니 결과적으로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매도인을 대위하여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조심할 것은요.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매도인이 아니라 수탁자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를 못합니다. 하지만 수탁자가 스스로 등기를 넘겨주는 것은 유효다라는 게 판례죠. 3자간 등기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스스로 신탁자에게 등기를 넘겨주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수탁자가 스스로 등기를 넘겨주는 건 괜찮다. 자, 이제 제일 복잡한 게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계약 명의신탁은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상 약정을 하고 플러스 돈을 줘요. 매수자금. 그리고 수탁자가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하는 거예요. 자, 매매가 있고 경매가 있어요. 자, 매매. 그리고 이제 수탁자에게 등기를 넘겨놓겠죠. 약정 무효예요. 자, 문제가
요 매매 및 등기입니다. 이게 무효도 있고 유효도 있어요. 자, 매매 및 등기가 무효냐 유효냐 뭘 갖고 판단하느냐. 매도인이 악의였냐 선의였냐. 매도인이 명의상약정이 있다는 걸 알았냐 몰랐냐. 알았다면 매매 무효 등기 무효. 몰랐다면 매매 유효 등기 유효. 그래서 소유자도 달라져요. 매매 무효 등기 무효라면 소유자가 매도인입니다. 매매 유효 등기 유효라면 소유자는 수탁자가 됩니다. 이게 매매예요. 반면에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상약정을 하고 돈을 준 다음에 수탁자가 병소유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취득했다. 경매, 매매가 아니라. 이때는 명상약정은 무조건 무효지만 늘 경매 및 등기는 매도인, 즉 채무자, 경매된 목적물의 소유자겠죠. 병의 선악을 묻지 않고 유효합니다. 일단 이렇게 나누자.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돈 줘가지고 수탁자가 샀냐 경매받았냐로 나눠서 샀다 매도인의 선악을 구별하자. 경락을 받았다 선악불문하고 경매 등기 유효. 딱 기억하시고. 이제 요거 가지고 계약명의신탁의 사례 형태를 살펴보면 됩니다. 계약명의신탁은요. 신탁자는 숨어 있고요. 수탁자가 마치 자기 돈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낙찰을 받는 것처럼 수탁자는 뒤에 숨어 있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명의상약정 무조건 무효고요. 보세요. 신탁자는 무효인 명의상약정에 기초하여 수탁자에게 돈을 줬잖아요. 이 명의상약정이 반사회 질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준 돈,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명의상약정 무효이기 때문에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제공한 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매매계약 및 수탁자 앞으로 된 등기는 매도인의 선악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매도인이 선이라면 계약 플러스 등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반면에 명의상약정은 무효라 그랬고요. 좀 전에 말했어요.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뭘 돌려달라? 내가 준 돈 돌려달라. 부동산 넘겨라가 아닙니다. 수탁자가 부당이득한 것은 부동산이 아니라 돈입니다. 돈. 그래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돈 돌려달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뭐라 그래요? 수탁자가 부당이득한 것은 부동산이 아니라 신탁자가 돈, 이거 부당이득한 거다. 그죠? 그러니까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돈 내놔. 근데 신탁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 유치권 주장할 수 있냐? 안 되죠.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은 그 명신탁 부동산과의 결연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치권 안 된단 말이죠. 자, 매도인이 선인 경우. 만약에 매도인이 악이라면 명의상약정은 당연히 무효고 계약 및 등기도 무효. 소유권자는 매도인. 그러니까 매도인은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고 수탁자는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매도인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죠. 매도인은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거고 수탁자는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좀 전에 신탁자는 어찌됐건 수탁자에게 돈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매도인이 악이어서 계약 및 등기가 무효라면 수탁자는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지요. 무효일 때. 자, 계약명의탁 마지막 경매의 경우에는 뭐라 그랬어요? 매도인의 선악을 불문하고 경매 절차의 소유자 이게 누구예요? 채무자. 그죠? 얘가 매도인이야. 그 사람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경매, 유효, 등기, 유효 수탁자는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런 정도를 확인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도 적용 범위와 관련된 내용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부실법이 적용되었을 때 세 가지 유형.
지금 말씀드린 거, 그 기본이 되는 것만 딱 가지고서 체크해 드린 거 있다 없다 요것만 딱 명확하게 숙지하신 다음에 한번 요렇게 민사특별법 쭉 어떻게든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기출 한번 가서 다시 들어보세요. 훨씬 수월해집니다. 기출 봤는데 또 조금 버거. 그럼 다시 이거 들어보고요. 다시 기출 보고, 또 기출 보고. 이렇게 서너 번 반복하다 보면요. 민사특별법은 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이게 답이구나. 이런 게 눈에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민특법 한 3-4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으니까 범위를 확장하지 마시고 제가 이론 강의와 기출 풀 때 해드렸던 것만 가지고 딱 그것만 딱 가지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론 강의 다 끝이 났습니다. 4월달 말이 이제 5월달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이런 강의 다시 반복해서 자꾸 들어주시고 기출 풀고 다시 들어듣고 그래서 문제풀이 하기 전까지 적어도 한 3-4번 이상을 2개 다 이론과 기출을 3-4번 이상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시간 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 시험의 관건은요. 반복입니다. 빠르게 여러 번 반복이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자꾸 넘어가서 반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론 강의와 기출 강의까지 다 마무리를 했고요. 문제풀이 요약, 이런 식으로 강의가 앞으로 진행될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보실 때 압축하기 때문에 이 이론 강의가 기초가 돼야 됩니다. 그런 걸 보실 때, 문제풀이 이런 거 보실 때, 기출 같은 거 풀 때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요 이론 강의를 다시 한번 꼭 반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